집을 나갔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아서. 그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키운 손주가 내가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까지 보내던 그 애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날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 혜준이가 집을 나갔대.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아서 나는 가까이에 있던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귀에서는 아들 목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만 울렸습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구나. 이건 분명 우리 집 어른들이 벌인 싸움의 끝이구나. 시어머니인 나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아들. 그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내 금쪽 같은 손주가 된 거였죠. 그때서야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쏟아낸 말과 한숨과 눈물이 한꺼번에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우리 집 막장 드라마의 첫 장면이 다시 눈앞에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손주 혜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저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내 나이 70이 넘도록 내 손을 꼭 잡아줄 사람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맞벌이 두세 가지를 하며 살았지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오전에는 식당 서빙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반찬을 나르고 저녁에는 마트 계산대까지 봤습니다. 남들은 욕심이 많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아들 하나 사람처럼 키우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고생해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첫 손주를 안겨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손주를 안아보는구나. 내 팔자에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동그란 머리, 숨쉬는 가슴. 그 작은 몸이 꼼지락거릴 때마다 내 가슴은 남의 집 애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벅찬 감정으로 꽉 찼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발이 공중에서 허공을 차는 걸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다. 할머니가 있는 한 아무도 널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며느리 수연이는 산모실 침대에 누워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미역국을 보온병째 들고 와서 숟가락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너는 몸조리만 잘해.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며느리 귀에는 내가 내 애를 대신 키우겠다는 또 다른 압박으로 들릴 줄은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손주가 울면 나와 며느리가 서로 먼저 안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다. 너는 앉아 있어라. 젖만 먹이면 되지. 그때는 그 말이 서로를 위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누가 더 애를 많이 보느냐, 누가 더 힘든 일을 맡느냐, 보이지 않는 점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가 돌이 되기 전까지 나와 며느리는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나는 맞벌이를 위해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황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집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고 며느리가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내 품에 안겨왔지요. 나는 밥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 손에 로션을 바르고 엉덩이에 파우더를 살살 발라주면서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다는 착각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고맙다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린이집 보내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래, 나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이게 다 내가 버틴 덕이지. 아들 새끼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손주까지 내 품에 안기는구나. 그런데 그 고마움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육아 방식도 너무 많이 달라졌더군요. 나는 밥을 먹을 때 아이 입에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 국 한 숟갈 섞어서 큰 숟가락으로 푹 떠 넣어주는 게 익숙했습니다. 애가 입을 안 벌리면 노래를 불러가며 입을 벌리게 만들고 입을 안 열면 아 소리 내며 입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열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은 알러니 뭐니 해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먹여야 한다며 내가 든 숟가락을 슬쩍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섞어서 주면 알러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소금도 거의 안 넣어요. 간은 나중에 할게요. 나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엄마들 방식이 또 따로 있겠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멀쩡한데. 하지만 속은 조금씩 타들어갔습니다.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꾹 참았지만 입술 안쪽이 다 헐 정도로 말끝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 세상이니 너희 방식대로 키워라. 근데 왜 애는 나한테 맡기고 잔소리는 내가 다 하니? 큰 사건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 손주가 밥을 잘 안 먹었습니다. 밥숟가락은 그대로고 눈은 TV 화면만 쫓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나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고 놀자.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어서 넘어져. 그 말은 평생을 입에 달고 살던 그냥 습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입을 꼭 다문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옛날 소리만 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작은 입에서 옛날 소리라는 말이 나올 줄이야. 마치 할머니 말은 필요 없다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출근을 늦게 한다며 손주 얼굴을 보고 가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얼핏 보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 밥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방식이 틀렸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애 입 짧은 건 엄마 잘못이지. 집에서 뭘 먹이길래 밥을 이렇게 안 먹어.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우리 둘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밥상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손주는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눈빛, 놀란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는 그저 멍한 눈동자.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들은 조심조심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육아도 부담인데 엄마 방식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더 지치는 것 같아. 나는 괜히 억울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힘든 줄 알아? 내가 나이 70이 넘어서 하루 종일 애 안고 뛰어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아?
나도 허리 다 나갔다. 그래도 너희 도와주려고 참고 하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지? 엄마가 도와주는 거 우리도 고마워. 근데 서로 말 좀 부드럽게 하자. 수연이도 엄마도 다 지쳐 보이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내 말투와 젊은 며느리의 말투는 애초에 태어난 시대부터 달랐습니다. 나는 칭찬도 욕처럼 들리고 걱정도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그때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한번 피어오르더니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친구를 밀쳤다는 전화를 받은 날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준이가 요즘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손으로 먼저 밀치고 장난감도 힘으로 빼앗으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이 나는 기분이었죠. 아이고, 애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이미 선생님의 전화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혜준이 잘못했을 때 손 찍어 마신 적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혜준이를 어떻게 때려. 그냥 손등 한번 탁 쳤지. 나 때는 그게 다 훈육이었어. 그러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게 폭력이에요. 아이가 할머니는 무서워라고 말했단 거 아세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습니다. 무서운 할머니.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손주에게 포근한 품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으로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때부터 며느리는 육아 분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혜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으로 지낼 거예요. 어머니 댁에는 주말에만 데려올게요. 나는 벌떡 일어나 반박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한 탓인가?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점점 나는 집안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생각보다 빨리 쓸쓸해지더군요. TV에서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냉장고 안에는 손주를 위해 사두었던 요구르트와 유산균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아이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방을 돌아다니며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애가 잡고 놀던 자동차 바퀴에 작은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내가 내 방식만 옳다고 우겼나?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내가 해준 걸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저렇게까지 말할까? 손주 키워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빼고 둘이 키우겠다고? 그렇게 나는 매일 같은 자리를 맴돌며 분노와 자책을 번갈아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노인정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들은 다들 손주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벌써 영어 학원 다닌다더라. 우리 손주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틀고 춤도 춘다. 나는 잠시 입을 다물다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나를 피한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왜? 네가 얼마나 손주한테 잘해줬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나 보지. 며느리가 애를 데리고 나를 쏙 빼놓고 육아를 하겠대. 할머니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시어머니가 조금만 뭐라 하면 다 상처받았다 그러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가슴은 시원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잘했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선을 넘었나?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도 잘한 건 없지.
하지만 다 애 잘 되라고 한 거였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혜준이가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는 집을 나가 유치원도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까지는 유치원 주변에서 혼자 놀다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회사를 뛰쳐나왔고 며느리는 울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함께 나서서 골목골목을 찾아다녔습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와중에도 지팡이를 짚고 골목을 헤맸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나왔습니다. 우리 혜준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는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 다녔습니다. 골목 모퉁이마다, 놀이터 그네 옆마다, 분식집 앞 벤치마다 눈을 들이밀며 혹시라도 아이가 그곳에 앉아 있지 않을까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편의점 앞에서 손주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캔 음료를 들고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비도 입지 않은 채 젖은 운동화를 신고 허벅지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던 아이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에게 달려가 안으려는데 손주는 내 손길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안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그냥 조용한 데 가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화내고 서로를 원망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가장 어린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집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서, 유치원, 학교 선생님, 여러 어른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아이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른인 우리는 그 당연한 걸 가장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죠. 아들은 말라갔습니다. 양쪽 사이에 끼어 있는 돌처럼 조금씩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3사람분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손주가 쓰다 만 색연필, 반쯤 찢어진 색종이, 밀려있는 유치원 알림장을 뒤적이며 울었습니다. 아, 이 집의 막장은 나이 먹은 나와 젊은 며느리 둘 다 한 몫씩 했구나. 그 후 나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 복수는 며느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과거를 향한 복수였죠. 나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잔소리에 숨이 막혀 밥상 한 번 뒤엎지도 못하고 울던 나날들. 며느리는 말이야, 입이 3개야. 먹을 때만 벌려. 네 생각은 필요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에 나는 평생 말대꾸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살림, 내 자식, 내 인생인데도 늘 집안 어른 눈치를 보느라 마음대로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굽히고 굽히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향한 복수를 하기로요. 내가 당했던 시대의 방식대로 내 며느리를 또다시 굽히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내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복수가 아니라
내가 당한 만큼 끊어내는 복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이 그토록 어렵더군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며느리의 차갑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혼자 싸우고 있었는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견디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너를 나쁜 며느리로만 봤던 것 같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나도 옛날에 똑같이 당했더라.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또 너한테 되풀이하고 있었더라.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며 나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내가 아니라 내 과거, 내 시어머니한테 할 거다. 나는 이제 너를 내 밑으로 두지 않을게. 내 방식대로 함께 키워보자. 대신 나도 조금은 끼게 해다오. 잠시 뒤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를 구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둘러싼 권력 싸움은 누가 맞냐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키우냐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에게 소리부터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도 어렸을 때는 너만큼 뛰어다니며 혼나고 다녔단다. 손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키득키득 웃습니다. 멸치똥 따며 살던 시절 얘기에 스마트폰 세대 아이가 웃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도 이제는 콘텐츠예요. 요즘은 그런 게 더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나는 TV 속 유튜브를 보며 시니어 드라마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지. 근데 끝은 조금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소풍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3시 아니라 4시, 아니 사실은 5시였죠. 우리와 담담하게 걸어오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함께였습니다. 손주는 공원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아들은 멀찌감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펼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던 두 여자가 이제는 같은 돗자리 위에서 김밥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엄마는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우리 애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근데 애 앞에서 티를 못 냈죠. 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 거 알았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아들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 엄마 편한 것보다 자기 편한 걸 더 챙기더라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여자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어버린 남자들이 더 문제였던 겁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손주는 내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하늘은 왜 파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싸운 거 다 씻어주려고. 하늘이 물감으로 덮은 거지. 손주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파래질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파래지자. 이제 그만 서로 상처 주고 같이 웃으면서 살자.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며느리랑 점수 따먹기 싸움하지 말자. 누가 더 잘했는지 따지지 말고 얼마나 오래 같이 갈 수 있을지만 생각하자. 막장으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그리고 뜻밖의 따뜻하게 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긴 건 손주를 내 품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이긴 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도 잘못했다고 인정한 그 순간, 복수란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옛 방식을 끊어내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조심스레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손주 싸움, 며느리 싸움, 시어머니 싸움.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제일 상처받는 건 결국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뱉은 말과 한숨과 원망이 그 아이 가슴에 그대로 박힌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조금은 그만 싸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도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말을 듣고 아들, 딸에게 속상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속으로만이라도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래,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우리 같이 조금만 내려놓고 살아보자. 막장 같았던 내 인생 드라마도 결국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 한 줄로 마무리됩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 남기로 한 사람들이다. 방법은 달라도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제 나는 손주가 내 이름 대신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할머니가 아니라 가끔은 웃긴 할머니, 가끔은 답답한 할머니,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인 할머니. 그 정도라면 내 인생도 꽤 괜찮은 결말 아닐까요? 오늘 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